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들 수 있으시겠지만 대리기사 할 때도 네. 그런 질문을 많이 들어요. 다음날 아침 무조건 먹어야 되니까. 뭐 그런 식으로. 네. 지금 이제 30대 초반이신데 20대 때는 어떤 일들 하셨었는지? 제가 그 당시에 뭔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가장 큰 한국 남성의 숙제를 마무리해야 되겠다라는 제일 먼저 생각에 갔다 왔다. 군대를 20살 때 다녀왔죠. 그래서 다녀온 후에 바텐더라는 좀 어렸을 때부터 꿈이 있었고 이제 그 꿈을 실제적으로 실현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뭐 주변 상황에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한 게 아니라 진짜 아무것도 없이 홍대 하숙을 했어요. 진짜로. 직장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네네. 차리신 거예요? 아니요. 들어간 건데 직장으로. 출퇴근을 하려면은 거기가 밤에 일해서 새벽에 끝나니까 그쵸. 왔다 갔다 출퇴근이 하기가 안 되니까 어려우니까. 근데 그러려면은 또 사실 뭐 하면 할 수는 있는데 생활에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그렇죠. 체력적으로든 뭐든 금전적으로든 교통비나 뭐 이런 거보다 차라리 방이라도 얻어서 편하게 지내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홍대 방 한 칸 빌려가지고 하숙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지내다가 근데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좀 그런 현실? 이상과 현실의 힘듦에 그렇죠. 맞물려서 뭐 뮤지션들이 많이 하는 고민들처럼. 그쵸. 근데 거기에 좀 외부적인 그런 요소가 없었으면 그래도 이악 물고 계속 지냈을 텐데 좀 가머니솔로 꼬시는 누군가가 있으셔서 다른 걸 좀 해볼래 이렇게. 그래서 영업직을 제의를 받아가지고 그 당시 저도 좀 과한 자신감으로 그분이 사실 가스라이팅이라면 가스라이팅인데 너 정도면 되게 잘할 것 같아 이렇게. 그래 보니까 뭐 그분 탓을 하는 건 아니고 제가 경솔한 판단을 했던 제 탓이지만 어쨌건 영업이 잘 안 됐죠. 잘 안 된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일 전전긍긍하고 뭐 사진, 패션, 서비스 직종 등등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좀 너무 힘든 일을 겪고 그 후에는 대리기사로만 하다가 이건 진짜 안 되겠구나. 뭐 대리기사로 이렇게만 계속 할 수는 없겠구나. 그죠. 뭐 평생 먹어 살 그런 건 절대 아니고 그래도 그 당시에 이제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랬으니까 마지막 도전을 하자라고 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요즘에 많이 그런 걸 느끼는 게 젊었을 때 어떤 거를 처음부터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하고 여러 가지 다른 방황이나 다른 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지금의 나가 만들어지는데 도움이 다 되더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네, 저도 그때 했었던 일들이 쌓여서 지금의 조별아 디어라는 사람이 만들어진 게 뭐 바텐더로 그런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쌓여지고 영업으로 인해서 어떠한 전달하려고 하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전달하는 방법을 익혔고 그리고 뭐 사진 기술 이 물품이 어떤 거를 제공하려고 하고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 짚는 능력 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이고 심지어 대리기사의 측면에서도 정말 제가 평소 살면서 평생 사담을 나눌 수 없는 사람들을 많이 봬요.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재밌는 경험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디 병원장 뭐 이런 분이랑 제가 어떻게 사담을 나눠요? 그분들이랑 막 뭐 좀 극단적으로는 뭐 정치 얘기도 해보고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진 않지만 그분들이 어떻게 거기에까지 갔는지 어디 공장장 어느 회사의 어느 포지션에 있는 분들 이렇게 뵙다 보니까 그래도 좀 그런 사회에 돌아가는 거나 식견?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넓힐 수 있었어서 분명히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디오님 자세나 이런 게 너무 좋으신 것 같은 게 사실 그런 일을 하게 되면은 뭔가 신세한탄하고 하면서 하거나 하기 싫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자기의 식견으로 이렇게 경험으로 해가지고 그 마인드나 이런 것들이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디오님이 아무튼 신어서 이제 탑3 정도 러닝화를 꼽아주신다면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들 수 있으시겠지만 대리기사 할 때도 그런 질문을 많이 들어요. 타보신 차 중에 뭐가 제일 좋아요? 그쵸. 차를 많이 타봤으니까. 그쵸. 그러면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과 똑같은 대답을 할 건데 사람마다 용도 따라 너무 다르다. 이게 저 리뷰할 때 간혹 차에 빗대서 말씀드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차량도 이미 나온 지 수십 년이 된 기술로서 기술 상향 평준화가 다 됐잖아요. 용도에 따라서 크기와 가격대, 포지션에 따라서는 이미 기능적, 기술적으로는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성능적으로 뭐가 더 좋냐 이런 거를 말하기가 굉장히 애매해지는 순간
순간이 왔어요. 이 예를 들어서 독삼사 차량으로 봤을 때 벤츠, BMW, 아우디 재원상의 수치는 굉장히 비슷하죠. 토크, 전장 길이, 엔진의 마력 뭐 이런 것들이 다 비슷비슷한데 근데 또 몰아보면 또 각각의 감성적인 부분이 또 다른 것처럼 저는 그래서 항상 드리는 말이 용도에 맞게 좀 선택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단순히 그냥 탑3를 뽑으라 하면은 그건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밑밥을 깐 거예요. 그렇군요. 아, 사실 정답은 좀 재미가 없긴 해. 근데 이게 정답이긴 하죠, 사실은. 사실 좀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이래야지 제가 제 채널 정체성이 유지가 되거든요. 저는 정치적이 아니라요. 제품적으로 중립을 지켜야지. 그렇죠. 그래야지 이제 다양한 브랜드에서 제 벌이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맞죠. 얘는 뭐 이쪽 협찬을 브랜드, 받았든 안 받았든 그래도 얘는 딱 중도 있게 그래도 객관적으로 말을 해주는구나 그거를 저는 모토로 삼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리뷰어분들 얘기 나올 때 뭐 잘 뛰냐 못 뛰냐 뿐 아니라 저 리뷰어는 저 브랜드 좋아해 저 브랜드 싫어해 그치.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래 버리면은 절대로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리뷰에겐 장점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용도적으로 어떤 부분을 국한해서 거기에서 제가 신었던 것 중에 괜찮은 걸 뽑아주세요 라고 한다라면은 정의 들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뭐 디어님이 신어본 것 중에서 나한테 참 잘 맞았던 대회용으로는 나는 요 정도가 있겠다 뭐 한두 개 정도 뽑아주신다면? 대회에서 올 초까지는 레이싱화에 대한 욕심 자체가 제가 없었어서 레이싱화에 대해서는 제가 좀 보수적인 경향이 있어가지고 뭐 진짜 훈련할 때 저는 카보나 잘 안 신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초에는 아식스의 메타스피드 스카이 8이만 신었었다가 레이싱으로는 그러다 이제 하반기 때 뭐 페이서, 리벨리온, 클라우드붐 스트라이크, 이번에 아디오스 프로4 등등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제가 제마 때 클라우드붐 스트라이크 올러닝에 그걸 신은 이유는 정말로 그 장거리에서 사용이 되겠고 문제가 없어서 그 장거리 뛰는 거에 대해서 저 그거 신발 너무 궁금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걸 선택했는데 근데 올러닝이라는 브랜드 자체에 대해서의 좀 사람들의 의견이 양극화되는 게 좀 있죠. 저건 뭐 패션 러너용이다. 뭐 그냥 좀 바이럴용으로 금액이 너무 비싸졌다.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근데 저는 장거리 레이스에서는 클라우드붐 스트라이크 만족해서 실제로 제마 때 신었던 거고 뭐 기대한 만치 만족스러운 성능 얻었고 그리고 좀 이번에 제가 겨울왕국 레이스로 시즌 마감을 10km로 했는데 그때 만약에 제가 리뷰 때문에 프로4를 신은 게 아니었다면 저는 리벨리온 프로를 신작을 신었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좀 단거리 거기에 있어서의 정말 최상의 속도를 내는 것에는 오히려 더 적합하다라고 느꼈고 그리고 프로4도 지금 뭐 리뷰를 하고 왔지만 하프 때는 프로4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제가 풀, 하프, 10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프로4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전작을 신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많은 분들께서 이제 보시는 분들도 아디오스 프로 3를 신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쵸, 많죠. 근데 프로4는 좀 성질이 많이 다른 신발이다. 조금 더 레이싱에 특화가 됐고 그렇게 하면 또 더 궁금하실 텐데 네, 조금 더 장거리에 특화가 됐다. 비슷하다 이래버리면 사람들이 별로 덜 궁금할 텐데 그리고 이게 좀 미드솔의 질감, 경도에 따라서의 호불호가 또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나는 푹신한 게 좋아. 나는 딱딱한 게 좋아. 이런 분들이 계신데 프로3는 이제 좀 탄탄한 편이었다면 프로4는 많이 소프트해졌습니다. 소프트해졌고 탱글탱글이라는 의성어가 잘 어울리는. 그렇군요. 더 자세한 거는 우리 디어님 채널 가셔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바이럴 하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어쨌든 실력 향상에는 내가 보기에는 요게 제일 도움이 많이 됐다. 그런 게 혹시 있으신지 뭐 이런 훈련 방법이 도움이 많이 됐다. 아니면 뭐 맨몸 운동이 도움이 많이 됐다. 이건 아까도 가장 재미없는 게 이제 교과서적인 거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재미없게 저는 그냥 기본이 안 받쳐주면 어떤 요령을 부려서 어떠한 특수한 부가적인 소스로 뭔가를 더 하려고 해봤자 독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게 작년 23년 JTBC 마라톤을 5시간 27분을 완주를 했던 게 5시간 27분 할 기량은 아니었다라고 저도 인정을 하고 꼭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때 장경인대 부상에 와서 그렇게 됐는데 그 당시 아마 제가 봤을 땐 340, 345 정도 할 수 있는 기량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그렇게 된 이유는
그 당시에 기본에 충실하지 않았어서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러닝이라는 거 자체는 꾸준히 했죠. 근데 별 생각 없이 그냥 항상 빨리 달리기만 하고 좀 항상 제 최대 기량의 7, 80% 이상의 러닝을 계속 해갖고 훈련을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서 지금은 제가 정말 귀에 못이 박히게 말씀드리지만 보강운동과 스트레칭을 그 당시에 충실히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보강운동 정도야 뭐 계속 근력운동 했을 때니까 그렇다지만 스트레칭을 특히 좀 안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그렇게 고꾸라지는 경험을 하고 그러면은 우선은 기본에 충실하면서 그리고 원시적으로 생각을 한 게 마라톤이라는 게 결국 그 장거리를 내가 달릴 수 있고 장시간을 달려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장거리 장시간 달리는 훈련을 하자 라고 해서 그 전까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스피드적으로 기량이 차 있는 상태였다면 장거리 능력이 부족했어? 그럼 장거리 훈련을 많이 해야지 라고 해서 제가 지금 부족한 것에 대한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서 그 부족한 거에 대한 훈련들 그리고 보강을 한 게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근데 교과서적인 답이긴 하지만 정말 아무 느낌 없이 그냥 달리기만 그냥 계속 이어나가는 그런 러너분들도 사실 계시잖아요.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나가서 그냥 그런 달리기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런닝에 또 오기도 하고 맞아요. 그러기도 하는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그렇지 맞아. 그러면 그때 그래서 장경인대를 겪고 나서 본인이 어떤 식으로 극복하셨을까요? 어떤 식으로 하니까 좀 더 빨리 좋아진 것 같달지. 솔직히 말하면은 빨리 좋아지진 않았습니다. 한 달 채웠고요. 저는 제가 런닝 지금 거의 이제 3년 가까이 되는 시점에 진짜 부상이라고 말할 게 그게 유일했거든요. 그 전에는 베이스를 근력 운동으로 다지면서 그렇죠. 그래도 이제 기능성 운동도 겸했어요. 하체 운동을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사실 국한이 되잖아요. 네네. 뭐 스쿼트 같은 거를 그냥 한다면 하는 거고 런지 하면 하는 건데 그것만 하면 좀 재미가 없다 보니까 하체 운동은 좀 그런 가동성 운동 그리고 기능성 운동을 섞어서 했던 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그 부상을 겪은 이후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케어, 애프터 케어 그리고 좀 사전 웜업 이런 것들에 대해 공을 들이니까 실제적으로 좀 부상과 거리가 많이 멀어지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런 무언가를 더 하는 것보다 덜 하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신체 부하 상태에 대해서의 파악은 사실 남이 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렇죠. 가장 직접적으로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멀쩡한 것 같다 하더라도 그래도 가만히 이제 느껴보면은 오는 조금 뭔가 불편감, 거시감, 뭐 좀 이상 어색한 부분이 분명히 아마 주기적으로 있을 텐데 그럴 때는 그에 따른 어떠한 케어를 해주고 훈련을 뭐 쉰다거나 해주거나 이런 과정을 잘 전략적으로 스케줄을 하는 게 바디 프로필을 하셨었으니까 식단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어쨌든 가져가야 되는데 그럼 궁금한 거는 일단 식단 어떤 식으로 식단 하시는지 운동하는 사람들 다 궁금할 것 같은데. 맞아요. 실제로 저희 채널 댓글에서도 많이 달리는데 저는 가장 많이 먹었던 거는 지금도 제가 22년 초부터 운동을 유지하면서 식단을 끊은 적이 없어요. 뭐 잠깐 이제 예를 들어서 풀코스 마라톤 같은 경우에 극한의 신체 상태에서는 회복을 위해서 억지로 다른 거를 먹은 적은 있어도 큰 일정 전후에도 그런 식단은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기본적인 디폴트 값으로 가져가는 건 우선 오버나이트 오트밀이라고 요거트에 오트밀을 재워놓으면 오트밀이 되게 막 종이처럼 뻣뻣하고 퍼석퍼석한 그건데 그거를 자기 전에 요거트에 재워놓으면 그래도 좀 촉촉해지고 부드러워져서 좀 죽처럼 먹을 수 있고 해서 거기에 닭가슴살을 해서 아침은 진짜 그렇게 해서 거의 2년 넘게 먹고 있는데 제가 특이하게 그래서 일반식을 안 먹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녁에 일반식을 먹어요. 점심 간식도 먹는데 이게 간식도 무조건 끊어야 된다고 요즘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적어도 러닝하는 분들에게 간식까지 끊으라고 하고 타이트한 식단 가져가면은 아마 금방 포기하시고 요요가 올 것 같은데 그거를 요즘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좋은 간식들이 되게 많거든요. 좀 좋은 탄수화물로 만든 그런 간식이나 단백질 간식. 제가 제일 많이 먹었던 건 단백질 쿠키. 아니면은 뭐 프로틴 바. 이것도 단백질이네요. 뭐 이 정도 혹은 정말 특이하게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거는 근데 별로 권할 건 아닌데 바디 프로필 준비할 때 극단적인 식단에서 간식은 아이스크림을 먹었어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그 당시에 그 아이스크림 제외하고 먹었던 순수 열량이 아마 1000 초반 칼로리밖에 안 됐었을 거예요. 그러다 너무 보니까 낮았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살기 위해서 독하다. 근데 와 그걸 아침에 항상 그렇게 드시고 계신다는 게 그 오버나이트 오트밀 장점이 있는 게요. 네. 전날 저녁에 만들어 놓잖아요. 다음날 아침에 무조건 먹어야 되니까. 뭐 그런 식으로 네. 그 냉장고에 있어. 근데 그거 안 먹으면 그게 상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 전날에 만들면서 이거 내일 아침에 먹겠지. 뭐 이런 생각. 먹을 수밖에 없다. 네. 그럼 딱 일어나서 뭐 저는 그 생각 안 들지만 만약에 다른 분들께서 뭐 좀 김치찌개 땡기고 이런 일반식 땡기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냉장고 딱 열면 오버나이트 못 들고 있어. 그러면 이제 그때 아침으로 이제 먹고. 디언 영상 보면서 물론 다 보지는 못했지만 디언님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존재가 하나 있더라고요. 디언님 인생 굉장히 중요한 뭐 또 타투랑도 연관이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디언님한테 굉장히 그 중요했던 고양이 지금도 있나요? 네. 지금도 집에 있고. 네네. 그 고양이가 이제 이름이 국화인 거죠. 네, 맞습니다. 특이하죠. 그래서 그 국화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국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간략하게 좀 해주신다면? 제가 혼자 산 이후에 반려동물은 당연히 생각이 따로 없었는데 20대 중후반에 제가 인생에서 정말 좀 힘든 일이 하나 있었어요. 정말 진짜로 좀 긴 인생을 산 건 아니어도 그 인생 중에서 가장 힘든 일이 있었다 보니까 그거를 극복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다가 그 당시에 감사하게도 어떻게 여자친구가 있었던 상황인데 그 여자친구의 집에 여자친구가 기르는 고양이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동물이나 아이를 좋아하고 잘 대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친구 집에서 그 고양이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여자친구가 뭔가를 느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좀 그런 심적으로 힘들어하는 상태인 걸 아니까 그럼 너도 어차피 혼자 살고 그러면은 한번 고양이를 들여보는 거 어떠냐. 근데 고양이 좀 묘한 매력도 있고 심적으로 위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양이 분양이나 좀 어떻게 드릴 수 있는 방도를 찾다가 그 당시에 뭐 경제력도 그렇고 뭔가 아기 고양이를 드리는 것보다는 분양을 받을까 뭐 이런저런 고민을 했어요. 그 당시 별 지식도 없었고 근데 그 카페에서 찾다가 4살 고양이를 파양을 하는 글을 본 거예요. 4살이면은 사실 또 동물 나이 치고는 어린 편도 아닌데 크기도 다 큰 거 아닌가 그러면? 그쵸. 고양이는 뭐 2살이면 이미 다 크는 거라 너무 좀 의아했고 신기했고 거리적으로도 멀지 않았고 보니까 이름이 제가 국화라고 지은 게 아니라 그때부터 국화였어요. 이미 국화인 아이를. 그래서 국화 좀 뭔가 좀 인연이라는 묘연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쪽 주인한테 연락을 해서 데려왔어요. 데려와서 이미 4살 고양이 뭐 지금 와서 이제 생각해보면 고양이의 최우선 욕구는 생존 욕구인 것 같은데 그런 갑자기 모르는 환경 모르는 사람 그걸 정부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 집 구석에서 진짜 3주 동안 제가 겨우겨우 가서 사료나 막 추루 같은 거 담아서 주는 동안에 밖에 못 보고 그거 제외하고서는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잘 때 돼서 혼자 총총총 가서 화장실 쓰는 소리 듣는 정도 3주를 그랬어요. 3주를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 추루 같은 거 주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어느 날 딱 이제 추루를 주니까 갑자기 나오더라고요. 마음을 이제 연 거지. 네, 그때 나와가지고 그때 너무 감동이었고 그게 첫 만남 얘기고 결국은 뭐랄까 사람과는 전혀 다른 류의 어떠한 유대와 정, 그렇죠. 감정 교류가 생기니까 다른 식으로 좀 마인드 케어가 잘 돼서 진짜로 국화 덕분에 좀 그런 감정적인 리프레시를 해서 이렇게 뭔가 인생에 대한 재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최근에 이제 박수홍 씨가 고양이 하면서 굉장히 그걸로 힐링? 마음의 그런 회복을 많이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봤었었는데 약간 그런 생각이 나긴 나더라고요. 이게 확실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애완동물이 주는 사랑과는 다른 그런 유대감? 내가 누군지 사실 상관이 없고 그냥 내 존재만으로도 이제 나를 딱 이렇게 함께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또 청와사시니까 자주 이렇게 만나가지고 달리기도 하고 뭐 말씀해 주셨지만 뭐 속도나 이런 거에 좀 부담을 가지고 계시지만 저라고 항상 막 4분 페이스, 3분 페이스 이렇게 되는 거 아니니까 편하게 다음에 한번 같이 뛰시죠. 너무 즐거웠습니다. 저도 네. 너무 진행을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편하게 TMI를 마구 방출하고 가네요. 알겠습니다. 뭐 가세요.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